북한이 중단을 압박했던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부터 사전 연습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야당 일각에서는 무늬만 훈련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 여권 일각이긴 하지만요. 한미연합훈련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결국 예정대로 실시하게 됐는데 그동안 여야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 민주당 지도부는 일관되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한미 합동훈련은 시행돼야 되고 이것은 방어적 훈련이고 국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이다. 무늬만 훈련이고 알맹이는 텅 빈 가짜 훈련으로 땜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북쪽에 끌려다니는 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거다. 이런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역시 예측대로 즉각 복종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또 한 번의 가짜 평화쇼를 벌이는데 김정은이 협조해달라고 아양을 떠는 태도로서 국방 주권을 포기한 이적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네, 범여권에서는 70명이 넘는 의원들이 조건부 연기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 대표는 북한을 설득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김여정 부부장 담화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소 자체, 인원의 대폭적인 축소 자체는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번 훈련의 내용은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방어적 훈련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북한이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럴 때에 지휘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미 연합사 차원에서 훈련하는 방식이에요. 그동안에도 사실은 여러 차례 훈련의 축소 또는 연기 이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주목할 것은 김여정 부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번 이 축소를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얼마든지 그동안에 친서도 왔다 갔다 했고 실무적인 협상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북한이 얼마든지 비밀리에 우리 정부에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요구했고 당신네들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어디도 주목하고 있질 않아요. 이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한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당신의 성의를 보겠고 노력을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실질적인 통제력 하에 두었느냐 안 두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지금 공개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74명이 연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나온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일반 국민들은 보는 사람의 어떤 그런 이념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이것이 하명이다 아니다. 다를 수는 있을 텐데 누가 보더라도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다루는 방식이 이번 경우에는 이거는 아주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국기를 흔드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북한에서 그런지 또 중국 왕이 외교부장도 또 한미연합훈련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내정 간섭입니다.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합동 군사훈련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 간섭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이번 훈련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훈련 컴퓨터 게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건 구태적인 시각이다. 옛날 군대와 다르다. 현대화된 시스템 훈련이다.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번에만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통상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요. 예. 이번에는 이제 유달리 컴퓨터 훈련의 비중이 이제 훨씬 늘어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엔 이제 민주당 정용기 의원 예. 말도 액면 그대로만 보면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쌍팔년도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전용기 전용기 얘기. 의원. 예, 민주당의 정용기 의원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쌍팔년도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현대전 시대에는 컴퓨터 예. 훈련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옛날처럼 덜컥 앞으로 하는 게 이제 전부는 아니다라고 예. 하는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김여정 부부장 얘기 하명 논란이 있자마자 말이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줄어든 데다가 예. 거기다가 한국군 규모가 또 줄어들고 말이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무리 현대전이라 하더라도 초반에 이제 재래전 같은 건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 북한 김여정 발언 한마디에 우리 군이 규모 자체를 말이죠. 줄이고 축소하고 흔들린다는 그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예,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홍현희 국립외교원장 내정자의 한미연합훈련 관련 발언을 놓고도 야권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이 해구산만 확실히 신뢰성 있게 보장해주면 훈련은 한미 간의 평화를 만드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한두 번 정도는 저는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한미 관계도 고려하고 남북 관계 정상화도 고려하고 제가 볼 때는 북한에게 약간의 성의 표시 그 정도를 하는 수준으로 하긴 하지 않을까. 또 국립외교원 원장으로 내정되신 분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안 해도 된다 하더라도 그 자세한 내용은 북한에 알려야 된다. 참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됩니다. 네,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놓고 여권 내에서 파열음이 나온 상황에서 홍 내정자의 발언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홍현익 박사는 세종연구소에서 이제 북한 전문가로 그동안에 활동을 해왔고 방송도 많이 했죠. 저도 여러 번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도 이 발언이지만 사실은 이 북한에게 우리의 훈련 내용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자라고 예.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군사훈련을 하는데 한미연합사 군사훈련을 하는데 그 내용을 북한에게 미리 사전에 알려주고 하자는 얘기는 그게 훈련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예. 자체가 군사 기밀인데 훈련 내용 자체가 내용, 규모, 모든 것, 시기 이 모든 것이 다 군사 기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알려주자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다른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국립외교원장으로 내정돼 있는 사람이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안보나 연합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의 한미군사훈련, 연합사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저것은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군대가 말이죠. 때에 따라서 훈련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예. 그러면 그 훈련이 그 군대가 유사시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군을 국방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을 유지하고 키우는 것은요. 예. 유사시에 단 맞습니다. 한 번 쓰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안 쓰면 제일 좋습니다. 안 예. 쓰면 제일 좋은데 유사시에 한 번 쓰기 위한 것인데 그 한 번을 쓰기 위해서 지금 우리 그 장병들은요. 이 한여름에도 뻘뻘뻘 땀을 흘려가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행군을 네. 하면서 그럼요. 예. 아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거 말씀을 하셨는데 컴퓨터로 하는데 실제로 전쟁은 컴퓨터가 합니까? 군에서 하죠. 그러면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한 군사훈련이나 국가 안보에 대한 기본 상식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예. 국립외교원장을 맡겠다, 내정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해명도 좀 했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을 좀 낮춰야 될 때다. 그리고 훈련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군사력이 북한에 확 뒤지는 건 아니지 않냐. 네. 하지만 뭐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아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권에서는 또 공세를 펴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혐의를 받고 있죠. 예. 충북 지역 활동가들이 구속된 이른바 스텔스 간첩단 사건인데 여야의 입장이 다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라도 확대해서 재생산하고 싶은 욕구는 이해하지만 조금 섭불렀다. 무르익을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어떨까. 국정원에서 이걸 공개할 때는 그렇게 정빙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대통령 그 사실을 가지고 심하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북한의 정치 공작 게이트로 규정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일대 대사건입니다. 국회 차원의 특검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1년도입니다. 80년대나 들을 법한 단어,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지령을 수행을 했다. 21세기에 잘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보수 야당이 집권을 했을 때 나왔다면 예. 북풍 공작이라고 그랬겠죠. 그럴 그런데 수 이게 있네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박지원 국정원, 박지원 원장이 지금 원장직을 맡고 있는 국정원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실체적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충북 도당에만 있었겠는가? 예. 또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에 특보로 있었다고 합니다. 특보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 뿐이었겠는가? 이게 이런 그 의구심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청와대도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예. 도대체 진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수 야당이나 혹은 군에서 뭐 이재수 사건이나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때마다 개입을 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예. 국가안보와 국기와 직결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고 청와대는 아예 언급할 사항조차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예. 있습니다. 예. 이게 나랍니까? 예. 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입장을 지금 야당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과라는 단어를 좀 잘못 붙였습니다. 네, 예.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아직 당 차원의 논평이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이걸 그냥 마냥 방어하는 쓰는 상황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부 의원은 아직 지켜봐야 된다라고 지금 뭐 항변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국정원장이 사실 박지원 원장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가까운 어떻게 보면 친여성에 강한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국정원에서 이런 간첩 사건에 상당히 이제 정보를 외부에 이제 제공한 건데 수사 자체는 전 정권부터 계속 돼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 정부에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간첩 예. 사건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맞습니다. 뭐 지령이라든지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지금 2021년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아주 사안마다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내용들은 정말 정부가 좀 명확히 밝혀야 된다. 예. 특히 지금 이 정부가 북한에 너무 유화적이지 않느냐. 심지어는 말이죠. 보수정으로부터 뭐 친북 정부나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차기 때문에 예. 오히려 간첩 사건을 분명하게 말이에요.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오히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 더 저는 플러스 효과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장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 대연합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한 식구였던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제안합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에 나서 주십시오. 대선 후보들께도 제안합니다.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함께 소리내어 주십시오. 만약 아직도 서로에게 겨눌 비난의 화살이 남아있다면 저에게 쏘십시오. 그 어떤 아픔도 분열보다 패배보다 더 아프진 않을 것입니다.
자, 추 전 장관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통합가들을 꺼냈습니다. 열린민주당과 통합하겠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강성 그 지지층에 호소를 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참 재밌는 건데요. 열린민주당의 지금 대선 후보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대선 후보가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열린민주당은 어차피 만약에 지지를 하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뭐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쪽을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통합의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전혀 없는데 왜 통합을 얘기를 하느냐?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합을 하게 되면 강성 친문이 중심이 되어 있는 열린민주당이 당원들이 합쳐서 추미애 나를 좀 지지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에 대한 것, 내가 이롭자고 하는 일이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여권이 분열돼서 야권은 통합하는데 여권은 분열된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저는 뭐 왜 이런 의미를 하는지 무슨 뜻인지 알긴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카드 일단 이재명 지사 측도 환영한다라면서 동조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뭐 최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추 장관이 제시한 열린민주당의 통합, 추 장관의 뭐 지지율 반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당내 2위 전략 또는 이제 친문 강성 지지 세력 흡수 전략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촛불 혁명 동지들을 함께 모으자. 과거 이제 촛불 혁명 때 같이 했던 사람, 당 외곽에 있는 사람을 당 안으로 함께 모으자라는 거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성 지지층을 민주당의 지지 세력보다는 오히려 친문 개인의 지지 세력화하자라는 이제 그런 의도가 이제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추미애 이런 제안이 양날의 칼로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추미애 세력이 들어오면 강성 친문을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친문의 어떤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반면에 강성 친문 이미지가 결합이 되면 중도층, 이재명이 중도층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손실이 생길 수가 있죠. 마이너스 효과가. 그래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좀 될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자꾸 1위 후보인 이재명 지사와 어떤 연대 가능성, 어떤 연합 가능성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기하는 것이 플러스가 되죠. 그러나 이제 저는 9월 초에 보면 충청도의 첫 경선의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아마 이재명 지사든 추미애 전 대표든 아마 연대, 이른바 명추연대라고 하죠. 그 여부를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요.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양강의 이 명락 대전은 네거티브 휴전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또 날을 세웠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뭐 요즘 내 공방을 자제하자고 하는 마당에 굳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흔히들 도청 캠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지사직 사퇴 자체가 그건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고요. 도정을 뛰어넘는 개인 홍보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죠. 어쨌든 이 공방이라는 거는 상호적인 거예요. 소총 한번 쏜 거 가지고 하진 않겠죠. 휴전 상태니까. 근데 갑자기 또 뭐 미사일을 쏜다, 대포를 쏜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제가 보기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포 쏘면은 어쩔 수 없죠. 소총은 몰라도. 자, 자체 뭐 당 검증단 설치 대신에 이제 네거티브 좀 자제하자 하면서 원팀 뭐 협약식까지 가져왔는데 도청 캠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공격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역대 쭉 봤을 때는 과연 공격거리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예산을 또 일정 부분 30몇 억을 썼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낙연 대표 충분히 공격거리도 된다 하는 생각도 들고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도지사 캠프다. 그래서 도지사 캠프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낙연 측에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도지사 캠프 쪽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현직
네. 여러 가지 현재 홍보비라든지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거를 너무 많이 이제 활용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공격 받을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래도 대선 경선에 많이 주력하게 되면 도정에 공백이 생긴다라는 비판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네거티브 공방으로 이제 확산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네거티브라는 것이 이제 후보들에게는 상당히 달콤한 유혹입니다. 네. 지지율과는 상관없이 언론에게 많이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스포트라이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는요 후보들이 스스로 자제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 캠프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캠프 사람들도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거티브 하는 순간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받아쓰기 때문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아주 이제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검증단에서 일정한 네거티브의 기준을 마련하고 또 확실하다 싶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장치를 마련해줘 놓지 않으면은 이런 네거티브는 이제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죠. 그 이재명 그 지사 쪽에서는 이게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제가 보기엔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검증입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과거부터 지사직이나 혹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나오는 건 아니죠. 그건 뭐 당연한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지사직에 있었던 분들 중에 사퇴하고 나오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도지사직을 이재명 지사처럼 선거에 이용한 적이 없었어요. 이재명 지사는 지금 처음부터 경기도지사가 시작된 다음부터도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각종 그 모든 그 도정에 있어서 실제로 자신의 선거와 직결되는 것들을 경기도를 이용해서 계속 해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없는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사실상 도지사의 권한 남용, 불법적인 그 도지사직의 어떤 그 이 선거의 활용 이 문제와 관련이 돼 있어서 이 도민들한테는 지금 하반기에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비롯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도지사로서 자기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지금 그 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대통령직에 있어서 캠페인에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굉장히 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작은 무슨 이 네거티브다 이렇게 치부할 일이 아니다. 네, 한 말씀 보시면 좀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말이죠. 맞습니다. 법적 내년 문제는 3월 또 9일 대선 100일 전, 그러니까 금년 12월 9일까지는 지사직을 단시장직을 유지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논란 사이에서 상당히 이 다툼의 여지가 있죠. 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또 해결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야당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주도권을 둘러싸고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 간의 갈등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지도부 패싱 논란에 윤 전 총장 캠프도 이제 당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긴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휴가를 가서도 뼈가 있는 말을 좀 했습니다. 지금 대선 치른다면 여당의 5% 이상 차이로 진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략적인 분석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거를 별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과연 전략적이냐 아니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표가 가끔 그 본인이 아직 대표라기보다는 그냥 정치 평론가나 분석가 정도의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이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선거를 했을 때 정말 대선을 치르면 5% 이상으로 질지 누가 맞는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2012년 대선 당시로 이제 돌아가면은 문재인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하고 격차가 채 4%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는데 3점 몇 프로죠. 3.3% 좀 넘게 차이가 났었는데요. 그 당시의 선거와 지금의 선거는 전혀 양상이 다르다. 지금 당장 선거한다고 했을 때 여야가 1대1 구도가 될까요? 모르지 않습니까? 또 여야가 1대1 구도가 됐을 때에도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직후에 이 당선이 됐을 때요. 역사상 가장 큰 표차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훌륭하고 지지세가 높아서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4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선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국민들이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생활이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면 제가 보기엔 1,500만 표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여러 후보들이 지금 경선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 가서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면 5% 이상 질 거예요. 예. 내가 20, 30대 후보, 20, 30대 유권자들의 표를 가져오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다. 예.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핵심은. 그러니까 대표 잘 모셔라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군요. 대표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대표의 그 계급장 달았다고 그냥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예. 나이 먹었다고 존중받는 사회 아니잖아요 지금. 자리가 그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그만한 포용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그거를 좀 충고드리고 싶어요.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뭐 제가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들리는 말에 또 채찍질을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긴 한데. 지금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힘을 합쳐서 열심히 더 노력하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이제 교수님 네. 개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어떤 경륜이나 여러 가지 지도자로서의 뭐 개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겼을 뿐이지 지금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야권의 지지자들의 강력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전략적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현실을 좀 제대로 파악한 그런 또 발언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 지지자들은 윤석열의 1, 2위를 달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정권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자신하지만은 실제로 여당 후보들 그리고 야당 후보 지지율을 모아놓으면 산술적으로 보면 아직도 상당히 여당 지지자들이 전체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더 우리가 똘똘 뭉칩시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또 더 붙였지 않습니까? 20, 30대 지지층이 더 도와준다면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보고 또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 지금 당장 실시하면 결코 야권이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어떤 던진 지지층을 겨냥한 저는 메시지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오히려 이제 홍 교수님은 조금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최 원장님께서는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을 뭐 열심히 추격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윤 전 총장과는 사뭇 다른 행보로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듯합니다. 이 대표와 갈등 성상에 있던 윤 전 총장과는 달리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한 건데 이 대표도 최 전 원장에게는 우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 당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의 권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 역시 당대표를 중심으로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이고 당장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굉장히 정중하게 전화가 오셔가지고 어떤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익명 인터뷰로 아니 왜 오라가라 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경선 캠프 측에서 당대표를 공격해서 얻는 게 뭐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네, 뭐 최재형 전 원장, 당대표의 권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당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당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는데 모든 협력을 다하겠다. 다소 이제 윤 전 총장과는 좀 차별화 전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통합과 화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그게 이제 지지도가 높은 후보와 지지도가 낮은 후보의 차이인데요. 그렇군요. 높은 후보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따로 얼마든지 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지도가 낮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낮은 자세로 가고 특히 당 지도부 이준석 대표와는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윤석열 전 총장과의 차별화도 하고 그리고 당내 어떤 당심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젊은 층도 얻을 수 있는 일석삼조 말하자면 아무래도 당과 함께 가는 모습이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정책이라든지 다방면에서 그래도 윤석열과 차별화하면서 가는 것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재형
후보 입장에서는 예. 좀 전략적으로 좀 유리하다고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입당을 조금 먼저 했지만 최재형 원장은 어떻게든 좀 당에 화합을 해서 어떻게든 좀 더 많은 이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당에 있는 행사에 네.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정치 초보다 보니까 최 전 원장 대구에서 좀 실수를 했더라고요.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한 건데 이게 또 공식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이 안 되는데 마이크를 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형식적인 측면에서 예. 그 조금 뭐 불합리한 규정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 상식적으로 볼 때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려면 확성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공식 그 선거전이 아니면 확성기를 못 쓴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안 하면은 너무 이제 동네들이 시끄러워지니까요. 뭐 어쨌든 하여간 그 명백한 그 이 말하자면 그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확인해가지고 그에 따른 뭐 경고 처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뭐 받게 되겠죠. 뭐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아까 이준석 그 대표와 그다음에 아까 좀 우리 저 당내 지금 윤석열 그 후보 측과의 불협화음 뭐 이런 당내 행사에 참석 안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충분히 그 5% 이상으로 질 거다 차이로 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 뭐 약한 모습 보여서 동정표를 확보하거나 또는 경고를 하거나 보수 지지층에 대해서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고 그런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제가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보수 정당의 그 제가 자문위원을 과거에 한 적이 있었어요.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그러고. 근데 거기 참 재밌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중심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한테 내일 오후 2시까지 회의가 있으니까 나오세요. 이런 식입니다. 당신 무슨 오늘 얘기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저것도 틀림없이 후보 측에다가 내일 행사 있으니까 나오세요. 이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가능성입니다. 어디까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나오라 그러면 누구든지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 과거부터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상대하고의 협의라든가 이 논의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것이 그 당입니다. 그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해프닝도 대표쯤 되면 이거 다 우리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일정이 있었겠죠. 그러고서 그냥 다 이렇게 털고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일일이 하나하나 이거 뭐 대표 우습게 보는 거냐? 라고 하면서 지금 그 문제를 만들어 가니까 대표가 포용을 하고 더 단합된 모습을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제가 작은 충고 한마디 한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자문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쑥스럽지만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당이라는 곳은 사무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 대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사무처에서도 또 열심히 많이 협조를 하고 도와줬기 사무처에서 때문에 그렇게 통보해버려요. 최소한 하루 전에는 안 했을 것이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최소한 닷새 전쯤에는 통보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하루와 닷새가 뭐 하늘과 땅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혹시 밝혀지면은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성걸 교수, 최진 원장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